핵심 이론 강의 계약 강론하고 있고요. 이제 매매 봤고요. 교환 간단히 보겠습니다. 교환은 596조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 갑은 을에게 A 토지를 넘겨준다. 을은 갑에게 B 토지를 넘겨준다. 이게 교환이죠. 금전 이외의 재산권 상호 이전이죠. 매매에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반드시 금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전 이외의 것은 교환으로 다 가는 거예요. 유상이고 쌍무고 낙성이고 분료식이고 일시적 계약입니다. 매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성질이. 유상이니까 담보책임 적용될 것이고요. 쌍무니까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이 생기겠죠. 동시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이 적용이 될 겁니다. 2번, 3번. 이 교환은 문제가 되는 게 하나예요. 뭐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 갑은 X건물 1억짜리를 을은 Y토지 2억짜리를 교환하기로 했다. 차액이 1억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8천만 원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차액을. 근데 그 보충금을 지급하기 전에 X토지를 인도를 받았어요. 자, 우리 매매에서 돈 주기 전에 인도받으면 대금 이자 지급하라 그랬잖아요. 이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 규정을 준용한단 말이에요. 매매. 그러니까 교환계약에 매매 규정을 준용하고 보충금에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기 전에 마치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Y토지를 인도를 먼저 받았으니까 과실은 갑이 수취하되 그 Y토지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하라. 뭐 이렇게 되겠죠. 또 갑이 Y토지를 인도받았는데 이게 수량이 부족해. 그럼 담보책임이 적용이 되겠죠. 갑이 선이라면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매매 교환에서 지무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교환계약, 재산권지를 서로 약정하면 될 것이고요. 목적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 돼. 그 가액의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다른 재산권으로 보충할 수도 있고 금전으로 보충할 수도 있는데 이 금전 보충을 보충금이라고 그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환의 매매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 놓고 플러스 보충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건을 먼저 인도받았는데 보충금을 안 준 상태라면 그 보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또 하나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환계약 채무불이행은 아니지만 마치 대금 미지급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교환계약은 재산권 이전이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인 각 재산권의 차익에 해당되는 금원의 보충금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 보충금 지급은 교환계약상 채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재산권 이전이 교환계약상 채무니까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했다면 일단 교환계약상 채무 이행은 다 한 거예요.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권만 넘겨주면 채무는 전부 이행을 한 거예요. 다만 그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치 매매대금 미지급하고 똑같아졌으니 결과적으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는 거예요. 교환계약상 채무불이행은 아니지만 왜? 재산권을 넘겨줌으로써 채무는 전부 이행한 것이지만 그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대금 미지급과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교환계약에서 보실 것들이에요. 별거 없죠. 자, 계약강론 마지막 중요한 임대차 계약이 나왔습니다. 일단 대차라는 건
빌려줄 때 빌릴 차예요. 빌려주는 걸 대, 빌리는 걸 차라 합니다. 이게 소비대차도 있고 사용대차도 있고 민법에 임대차도 있어요. 그중에 이제 임대차만 우리 시험법인데 일단 소비대차와 나머지는 목적물로 구별을 해요. 소비대차는 말 그대로 소비물이에요. 물건을 소비해요. 그러니까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물 자체를 돌려줄 수가 없고요. 원물을 소비하고 동종료 물건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대차나 임대차는 비소비물이기 때문에 목적물이 나중에 원물 자체를 반환해야 돼요. 이런 차이가 있죠. 두 번째, 소비대차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빌려요. 금전 소비대차. 이자 주는 게 이자부 소비대차 유상이고요. 이자를 안 주는 게 무이자 소비대차, 무상 소비대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대차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는데 반면에 사용대차는 무조건 무상이고요. 임대차는 무조건 유상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대차 세 가지를 구별하시고 임대차를 봅니다. 임대차가 뭐냐? 당사자 1방, 임대인입니다. 상대방, 임차인에게 물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겠다. 이걸 약정하고요. 그럼 상대방은 임차인. 뭐 해야 돼요? 사용료를 주겠다. 차임이죠. 이렇게.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쌍무죠. 유상이죠. 낙성이고요. 분료식인데 일시적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이죠. 왜? 임대차 기간이 정해지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죠? 계속적 계약이죠.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쌍무니까 동시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이 발생할 수 있겠죠.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 생겨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사용수익 청구권. 이게 임차권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생기니까 채권계약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사용대차가 됩니다. 다만 그 차임은 금전에 한하진 않습니다. 금전 아니어도 되죠. 목적물은 반드시 임대인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니죠. 타인 물건도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대차 계약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에서 3번이 문제인데요. 좀 전에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갑소유 주택을 을에게 임대차했다. 을에게는 임차권이 생긴다.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뭐가 없다? 대항력이라는 게 없다. 대항력은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하는 힘을 말하는데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힘이 없다. 즉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 못한다. 을은 갑에게만 사용수익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사용수익을 청구할 수는 없죠. 당연히. 따라서 갑이 주택을 팔았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은 물권이다. 따라서 을에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내 집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하지만 을은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적어도 부동산 임차권만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여 그 강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이렇게 부릅니다. 물권이 되는 건 아니고요. 물권처럼 대항력을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아시겠죠? 한 번에 양가로 동그라미 1번 대항력이란 제3자의 권리를 주관하는 힘을 말하는데 채권은 그런 대항력이 없더라. 동그라미 2번. 따라서 안 되겠다.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부여하자. 자, 민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621조 임차권 등기청권 있고요. 622조가 중요합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남의 땅을 빌려 타인 소유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려고 해. 이렇게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그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그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622조입니다. 자,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가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거나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역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 민법이나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부여하여 물권처럼 제3자에게도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 중에서 621조 민법에 있는 거 622조 뒤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양가로 2번은 뭐 됐고요. 자,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차임 지급을 약정한다 그랬으니까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목적이 될 것이고 차임 지급이 목적이 되겠죠. 그 목적물은 비소비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동산 동산이고요, 당연히. 물건 일부도 임대차 할 수 있고요. 타인 물건도 임대차 할 수 있죠. 판례도 당연하고요. 차임 반드시 지급하되 금전 아니어도 되고요. 보증금 지급은 임대차 요소가 아닙니다. 민법에는 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나옵니다. 민법에는 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존속기한및 갱신이 나왔네요. 자, 존속기간은 뭐였었죠? 당사자가 약정하는 경우 최단이 있냐 최장이 있냐, 그죠?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간이 있냐 언제든지 계약이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두 갈래로 간다 그랬죠. 당사자의 존속기간 약정한 경우 약정이 없는 경우로 나누고, 갱신은 민법의 세 가지, 합의갱신, 약정갱신,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세 가지.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뭐였었죠?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총권. 이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였었죠. 지상권 할 때 받고 전세권 할 때 봤어요. 이게 딱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임대차는 당사자가 당연히 존속기한을 약정할 수 있죠. 근데 민법상 임대차에는요, 최장 기간 없습니다. 최단 기간도 없습니다. 최장 기간도 최단 기간도 없습니다. 다만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임대차라고 해서, 처분 권한이 없으니까 반대로 뭐가 있어요? 관리 권한만 있는 거죠. 처분 권한 없이 관리 권한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 118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법 총칙. 권한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 권한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처분 행위는 못하고 관리 행위만 할 수 있죠. 그놈. 처분 권한이 없는 자란 관리 권한만 있다라는 뜻인데, 처분 권한이 없이 관리 권한만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시험 범위에 권한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 이렇게 되죠. 자, 얘가 할 수 있는 임대차는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뭐 10년, 5년, 3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임대차에는 최장 존속기간도 최단 존속기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가라서 한번 영구무한의 임대차 계약도 일단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예요. 영구무한의 임대차 계약도 뭐라고요?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영구무한. 자, 일단 민법상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할 수 있고 최장기간도
최단기간도 규정이 없다. 두 번째,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정기간이냐? 아닙니다. 법정기간 없고요. 언제든지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누구예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마치 우리 전세권에서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놨죠. 똑같아요. 민법상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여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하면 설정자가 소멸 통고하든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하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이 소멸했죠. 반면에 임대차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다음 6달 또는 한 달 또는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해지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 한 날부터 6달, 한 달, 5일이 지나야 소멸하게 되는데 5일은 동산 임대차 해지 통고고요. 6월과 1월은 부동산 임대차,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지 통고인데 부동산 그렇게 나누시면 돼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6달,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한 달이 됩니다. 동산은 임대인이 하든 임차인이 하든 5일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여기서 6월, 1월, 5일을 해지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요. 이거를 늘리거나 연장, 단축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635조 해지 통고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이 해지 통고가 확대가 되는 게 3개가 있어요. 그중 일단 2개. 636조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긴 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했는데 특약을 했네. 뭐라고 특약했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지할 권리를 보류해놨네. 기간을 정했지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했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결국 해지 통고로 가라. 두 번째, 637조 임차인이 파산하게 되면 그 파산한 임차인의 파산 관제인이나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해지 통고로 갑니다. 특히 임차인이 파산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예컨대 임차인이 파산했어요. 자, 임차인이 파산했다는 건요. 차임을 못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차임도 못 주고 돈도 못 갚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임대인이 해지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못한다.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파산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너무 가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635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636조 기간을 정했지만 해지권을 유보해 둔 경우 637조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다 해지 통고로 가라. 즉 해지 통고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나서 6달, 한 달,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또 하나가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639조입니다. 법정갱신되면 여기에 635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었을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지 통고가 적용되는 경우 4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원래 해지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겨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걸 즉시 해지라고 해요. 반면에 해지 통고는 도달하고 나서 일정한 해지 기간이 지나야만 해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를 구별해야 되죠.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해지 통고와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해지가 되는 즉시 해지.
즉시 해지가 원칙입니다. 해지 통고하고 구별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죠. 자, 갱신. 자, 약정갱신 얼마든지 가능하죠. 갱신 횟수 같은 거 제한 없고요. 자, 묵시의 갱신이 나왔습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이 뭐냐? 이거 요건이 뭐냐? 효과가 뭐냐?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 나오면 그 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게 숙지하자 그랬죠. 우리 전세권 중에서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또. 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 가도 법정갱신 요건과 효과가 나옵니다. 그거하고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정갱신, 묵시의갱신이 네 군데 나와요, 우리 시험범위에. 건물 전세권,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그 요건과 효과가 조금씩 달라요. 명확하게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 요건이 뭐냐? 일단 기간이 만료해야 돼요. 근데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을 안 해요.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식을 계속해요. 근데 그런데도 임대인이 아무 소리 안 해요. 돌려달라 소리 안 해.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계속 사용해. 그럼 임대인은 기간 끝났으니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해. 요 세 가지 요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다. 임차인이 반환하지 않고 사용식을 계속한다. 근데 임대인이 아무 소리 안 한다. 그럴 때 이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지만 단 635조엔 해지 통고가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여기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란 보증계약 말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안해. 그래서 받아두는 게 뭐예요? 보증금.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이 없고 친구병을 보증인으로 내세웠어. 혹시 제가 차임 못 주면 얘가 대신 줄 거예요. 그 제3자 제공 담보, 이건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 되었을 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즉 제3자가 체결한 보증계약, 이거는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돼서 보증인이 보증채무가 묵시적으로 연장되면 안 되니까. 그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법정갱신되면 민법상 임대차를 말합니다. 635조 해지 통고가 가능하니 결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고요. 또 제3자 제공 담보는 소멸하는데 그거는 보증계약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만에 하나 제3자가 보증금을 제공했을 때 이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소멸하지 않는다. 보증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제3자 제공 담보는 소멸한다는 것은 묵시의 갱신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합의 갱신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의 갱신에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네요. 우리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지상권에서 봤었죠. 지상권이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갱신 청구는 토지 소유자가 거절할 수 있지만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어서 거절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였었죠. 심적 강제. 이거를 임대차 643조에서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임대차냐? 건물 따위를 소유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식목, 소금을 채취하거나 소, 말, 양, 돼지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 했는데 마치 지상권하고 비슷하죠.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리고 지상물이 현존한다. 283조하고 구조가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283조를 준용해라. 즉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수 있다.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인이 거절 못한다. 이렇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고, 특히 요거 매수 청구권 여기 이제 뒤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 기간 및 갱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4번은 뭐였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민법상 임대차에 최단 없고 최장 없지만 예외. 처분 능력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 처분 능력이 없다면은 뭐는 있는 거예요? 관리 행위는 할 수 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118조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대리인,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대리인, 처분 행위는 할 수 없고 관리 행위만 할 수 있는 임의대리인, 얘는 기간이 최장 기간이에요. 10년 넘지 못한다, 5년 넘지 못한다, 3년 넘지 못한다, 6개월을 넘지 못한다. 1호는 뭐예요? 식목, 체험, 석조, 석회조, 연화조 및 이와 유사한 건물이니까 나무를 심거나 소금을 채취하거나 견고한 건물을 목적으로 땅을 빌린 경우, 그죠? 나머지 목적으로 땅을 빌린 경우 5년 이렇게 되죠. 1호 뭐 의미죠. 나무 심는 건데 최장의 10년이요. 2호는 뭘 말할까요? 뭐 목축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는 식목, 체험, 그다음에 견고한 건물. 근데 요거는 기타 토지니까 목축 목적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3호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소유. 공작물의 임대차. 1호, 2호는 토지 임대차인데 1호는 식목, 체험, 견고한 건물 소유. 토지 임대차. 2호는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 3호는 건물이 토지가 아니고 이건 1호, 2호는 토지 임대차고. 3호는 건물이나 공작물 임대차고. 4호는 동산 임대차고. 그러니까 10년, 5년, 3년, 6년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간단히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19조는 118조와 연결이 된다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거고요. 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 자, 임대인의 권리가 뭐예요? 차임 청구권. 근데 이거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연결되니까 이제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임대 의무가 중요하죠. 임대인의 의무가 뭐예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죠.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죠. 사용 수익하게 해야 되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제주도 렌터카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를 빌린 임차인으로 하여금 렌터카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잖아. 그러니까 임차인이 공항에 내리면 자동차를 인도해 줘야 되죠. 누군가가 임차인의 자동차 사용 수익을 방해하면 그 방해를 제거해 줘야 되죠. 고장이 나면 고쳐줘야 되죠. 인도 의무, 방해 제거 의무, 현상 유지 수선 의무. 이게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의무로부터 파생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핵심이 요거죠. 현상 유지 수선 의무.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다음 계약 존속 중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게 뭐야?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되겠죠. 그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한테 있다. 다만 기억, 사소한 하자.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선이 가능하고 그 하자로 인해서 사용수익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경우. 주택을 임대했는데 형광등 하나 나간 거 그 정도. 그 정도는 수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 면제할 수 있다. 즉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수선은 임차인이 하기로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소규모 수선 의무만 면제가 되는 것이지 대파손 수리,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 수선, 예컨대 보일러가 고장났다. 근데 그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수선 의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는데 그 면제되는 것은 소규모 수선 의무만 면제가 되는 거고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수선이 가능할 때만 수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리얼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그 목적물의 하자가 불가항력적으로 파손돼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잘못으로 파손한 경우에도 즉 임차인의 귀착 사유로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선해 주되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그 손해배상을 충당하기 위해서 뭘 받아두게 된다? 보증금을 받아두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아둔 게 있으니까 임차인 잘못으로 파손이 생기더라도 임대인은 자기 비용으로 수선하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그 보증금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미흡 만약에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손해배상 청구, 해지 등이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수선이 될 때까지 사용식을 못하니까 그 사용식을 못하는 정도만큼 그 비율만큼 차임, 전부를 사용식 못하면 전부 거절, 일부를 사용식 거절 못하면 일부에 대한 차임 지급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죠. 비읍. 자,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게 보존행위죠. 보존에 필요한 수선이니까. 이때 임차인은 참아야 됩니다. 거절 못합니다. 임대인이 수선할 때 임대인이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이걸 임차인의 수인 의무라고 합니다. 다만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하지 말라는데도 보존행위 할 수 있죠. 즉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행위 할 수 있어요. 이때 임차인이 하지 말라는데도 굳이 수선행위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 사용수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 그럼 임차인은 참지 말고 뭐 해라?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서 기억하실 것들이에요. 그 다음 제3자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고 그랬고요. 4번. 자, 이렇게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해 주고 목적물에 대한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줄 의무, 임차인의 물건 따위가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걸 방지해 줄 의무, 안전 배려 의무라든가 도난 방지 의무까지 있느냐?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다.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도난 방지 의무 따위는 없다. 그런데 특수 임대차, 예를 들어 여관 숙박 계약, 안전 배려 의무 있죠. 병원 입원 계약, 도난 방지 의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몰함에 열쇠 달아줘야 되죠. 시간장치. 병원 입원도 임대차예요. 이렇게 여관 숙박 계약이라든가 병원 임대차와 같은 특수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전 배려 의무나 도난 방지 의무가 있게 됩니다. 기억은 통상의 임대차냐 특수 임대차냐로 나눠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계약이니까 당연히 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죠. 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보고 있고요. 그중 임대인의 권리 의무 중에서 의무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임대인의 의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가 나오죠. 권리.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그중에 임차권이 나오죠. 임차권은 앞에서 살짝 봤어요. 원칙적으로 채권입니다. 그죠? 임대차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요법으로 당연히 사용수익해야 되겠죠.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니까 임대인은 계약을 당연히 해지할 수 있겠죠.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의 전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 뒤에서 볼 겁니다. 자, 임차권에서 중요한 게 대항력이죠. 원칙적으로 대항력 없다 그랬죠. 그런데 두 가지 경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621조죠. 임차권 등기청권이죠. 임차인은 당사자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 약정이 있으면 청구 못하니까 임의 규정이죠. 두 번째, 반대 약정이 없어서 임차인이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했을 때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처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했다 해서 거기에 협조해줄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쨌든 621조 임차권 등기처권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등기를 청구했고 임대인이 등기해주면 그럼 그때부터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이 생길 수 있다. 그게 621조입니다. 자, 중요한 게 622조죠. 건물 소유 목적 다른 거 안 됩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입니다. 갑소유 땅을 빌려갖고 건물을 소유하고자 늘 자, 건물을 지었어요. 이때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을 임차인이 소유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622조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권 등기해야만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니까 118내 1번 토지 임차인이 당연히 임차권 등기는 안 했고요. 건물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해버렸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임대차를 통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임차권도 등기 안 했고 건물도 등기 안 한 상태에서 병이 땅을 사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을이 건물을 소유권 등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죠. 그죠? 을이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을이 건물 등기하기 전에 병이 먼저 소유권 등기했으니까 병에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1번 기억해 둡니다. 2번 판례는 보실 필요 없고요. 1번 판례만 정확하게 620여 대항력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권에서는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대항력 2개 중에서 특히 622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조건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